자, 지금 목도 지금 잠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시는 건 아니죠? 잠겨가는 시장 네. 어떻게 된 일인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뭐 미국 때문인 거죠? 예, 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예, 괜찮습니까? 뭐 최근에 뭐 1, 2월 달 장이 사실 너무 기대 이상으로 좋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한번 빠진 거 물론 이제 뭐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뭐 장이 너무 좋았던 탓에 다소 좀 오늘은 이제 느끼기에는 이제 센티적으로는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힘든 장이 맞습니다만 네. 사실 1월 이후로 뭐 수익률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수익률. 아 1월 종목별로는? 1월 네. 이후로 그럼요. 종목별로는 엄청나고요. 아, AI 뭐 이런 거요? 뭐 꼭 테마주뿐만 아니라 네. 뭐 종목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또 실적을 바탕으로 2차 여러 가지 전지 뭐, 예,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시크릿 업종까지도 순환매가 돌아왔고 했기 때문에 뭐 개별단으로 본다면 1, 2월 달 상당히 좀 괜찮은 매매였고 근데 이제 미국 시장 보면은 항상 2월 들면 2월 15일 이후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빠지는 그 현상이 있었어요. 미국 장에서도 그 분석을 해보면 2월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았던 장이 있으면 네. 15일 이후에는 좀 하반까지 2월 장은 좀 중반 이후로는 좀 안 좋았다는 게 또 있었기 때문에 다소 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약간 부담스러웠던 자리가 있었고요. 뭐 2,480, 2,500 언저리 가니까 계속 조정을 받고 이제 거기서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도 사실 필요했던 자리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네. 아, 하여튼 뭐 오늘 대략 뭐 2% 안쪽으로 하락이 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하여튼 업종으로 보면 뭐 어떤 쪽이 좀 그래도 괜찮았고 어디가 좀 더 심하게 당했습니까? 네, 뭐 오늘은 대부분 조금 나쁜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사실 뭐 오늘 준비한 자료들은 사실 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하방으로 계속 가서 뭐 일부 이제 좋았던 섹터는 약간 테마성 이슈들이 있었던 섹터뿐이고요. 나머지 뭐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올라온 거는 하나 정도 있는데 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한국 증시는 이제 미국 연준이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 증가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분위기가 이 경제 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최종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5% 후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반영이 시장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따라서 코스피도 오늘 28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2,430포인트 정도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은 양시장 현물 매수 그리고 선물 매도 출발을 한 가운데 기관은 선물만 매수 출발하면서 다소 이제 좀 경계하는 모습을 출발부터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장 시작 후에 주가지수 선물이 추가 하락하면서 외국인은 양시장 현물 매도세로 전환했고요. 근데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1,306원 이 정도 수준에서 개장을 하면서 두 달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죠. 근데 저희 기억에 이제 1,216원대 정도까지 갔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코스피 수익률이 한 1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1,216원에서 1,3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코스피에서 일단 수익이 났던 부분들을 이 환율로 다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다 까먹는 뭐 그런 식의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더 위로 치솟게 되면 좀 글쎄요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이렇게 반대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환경도 될 수 있다는 약간의 경고도 시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부분이 1,400원대 초반에서 어느 쪽으로 튈 것이냐 부분이 추가적으로 외국인 수급 또는 지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부담을 역시 느끼고 있고 기관들도 꽤 많이 팔았습니다. 뭐 금융투자가 역시나 이제 뭐 매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사실 이 기관의 뭐 매수를 기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뭐 팔고 있는 부분들이 그 오전에는 업종별로는 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뭐 증권, 의약품, 섬유의복, 전기전자의 하락폭이 좀 컸던 부분이고요. 10시 40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코스피 2,420포인트를 위협했습니다. 1시 20분 기준까지 보면 외국인 선물이 4,3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뭐 종가물이면 더 많이 팔았겠죠. 그 외국인은 기관 모두 양시장 현물 순매도로 했고요. 외국인은 운수장비나 통신, 서비스, 기계 등의 일부 매수가 들어왔지만 전기전자나 철강, 화학 등 경기 민감 섹터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업종 매도가 강한 편이었습니다. 기관은 엔터주 일부 매수 정도가 들어온 정도였고요. 오후 이제 2시 15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재하향 돌파하면서
코스피 2,420포인트를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1,306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일부 이제 상승폭이 소폭 반납되면서 1,303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오후에 등락을 반복했고요. 업종별로는 보험, 기계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기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유입된 현대건설 기계가 장중 5%대 급등하면서 상승을 이끌었고 그 외 업종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이제 증권이 메리츠 증권 중심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뒤이어서 2월 중순부터 상승세가 뚜렷하게 보였던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철강 금속도 일부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시가총액 상향단에서는 역시나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대표주, 특히 이제 이게 대부분 성장주 컨셉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상방으로 이제 포지셔닝이 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전기전자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자금이 모두 유출되면서 업종 대부분 약세였는데 특히 IT 부품이라든지 통신 방송 서비스가 가장 부진했고 역시 시총 상위단에서는 최근에 급등세가 뚜렷했던 LNF나 에코프로, BM 등의 2차 전지 소재주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네, 2차 전지.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3월 증시전망 자료를 마무리 짓고 왔거든요. 제가 타이틀이 유동성 난기류라고 제가 쓰고 왔어요. 유동성 난기류. 네, 우리가 난기류. 비행기 탈 때 터뷸런스라고 이제 지나가잖아요. 벨트 매세요라고 이제 경고등이 들어올 때. 네. 그러니까는 대신 이런 난기류 구간에 들어간다라는 게 추락을 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위아래로 등락이 클 뿐. 그렇죠. 네, 급격하게. 뭔가 추세적으로 붕괴된다거나 이런 상황 등은 아니지만 네. 정말 3월에는 이벤트도 많고 살펴야 될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벨트를 메고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어떤 충격과 2월 말 3월 초의 어떤 변화에서는 그런 변동성 상황에서 조금 옥체를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닙니다. 네. 터뷸런스. 예전에 한 97년, 8년 요때쯤이었던 걸로 얼핏 기억이 나는데. 영화요. 아니면 영화도 있었고 네네. 그 현대 TV론 터뷸런스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그 TV론도 멋있었지만 터뷸런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친구가 그거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CD 플레이어 딱 하나 달아놓고 아이고. 음악 막 빵빵 틀으면서 뭐 거리를 네. 대회하면서 번호를 땄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아이고, 네. 정말 그때 참 좋았어요. 터뷸런스. 그렇군요. 터뷸런스가 참 예쁘게 잘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번호를 따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번호는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번호가 왜 있죠 그러면? 혼자만 쓰고 혼자만 알 것 같은 번호가 왜 있습니까? 번호는 누구에겐가 알려주고 연락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따는 건 병뚜껑을 따는 번호는 따는 거.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뭐 섹터별로도 하나씩 좀 봐야죠. 네. 오랜만에 그 전력기기 상승 사이클 분석에 따라서 변압기 사이클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뭐 최근 보고서가 이제 SK증권 산업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좀 읽어보면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긴 60페이지 이상의 산업 보고서인데 이 내용을 보면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 쪽은 주가들이 생산 쪽에 좀 그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지 이 관련된 여러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꽤 움직였는데 오히려 이제 그걸 이제 유통하는 개념으로 가는 뭐 변압기나 이렇게 전력기기 이쪽은 오히려 이제 주목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보고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사실 보면 이 변압기 관련된 이 부분들도 사실 주가 거의 오른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가 보였는데 네. 지난 10년 동안 전력기기 산업은 이제 미국의 반덤핑 관세 이후에 멕시코 업체들이 대부분 다 미국 시장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변압기 수출 금액이 매년 감소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이제 늘어나면서 송배전망 투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과거 호황기 때 즉 이제 2004년에서 2010년도 사이에 현대 일렉트릭 최대 영업이익률이 17.5%까지 OPM 마진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영업이익률이 6.4%를 기록하면서 이제 서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상승 사이클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제 SK증권에서 이제 가져온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 재생에너지 전환 이후에 송배전 투자 증가에 대한 뭐 캐펙스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생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이제 최근에 올라온 모습이 뭐 2019년도 이 정도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송배전망이 이제는 17년, 18년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상향 그림이 이제 좀 벽구선을 그리고 있다 보이는 것 같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2021년 시작으로 변압기 수익 금액이 미국 쪽에서 상당히 수입 추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서 이제 뭔가 만드는 것보다는 해외 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 그렇겠죠. 시장에서 커지면서 변압기 수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인 거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 미국 변압기 수요가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되는데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면 멕시코가 굉장히 큽니다. 47%나 됩니다. 그 멕시코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차이나, 그리고 한국,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 6%대 정도 미국 수출 이제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중국이 8% 정도 수니까 거의 멕시코가 거의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 현대일렉트릭 관련된 최근에 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추이인데요. 이 표에서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2021년도에 거의 이제 이익률이 거의 뭐 넷, 그러니까 뭐 BP 조정 수준까지 빠졌다가 22년부터 올라오면서 6%대까지 치고 올라오고 23년부터 올라온다 모습을 보이는데 오른쪽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과거의 이제 사이클을 좀 보면요. 2008년도 보면은 거의 16%대까지 이게 그 17.6%까지 지금 이익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높았네요. 어디예요 이게? 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예. 그 굉장히 이제 2008년도에는 벌써 이제 거의 한 15년 정도 전이죠. 가까이 금융위기 됐죠. 때 예. 거잖아요. 그때인데도 직후에. 그렇죠. 오페 마진율이 거의 16%대, 17%대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빠지면서 이제 마진율이 뭐 5%도 엄도로 내려가고 21년도에는 거의 BP 수준까지 이익률이 빠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6%대 초반 정도, 중반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회복하는 구간으로 사이클로 접어든다는 걸 이제 SK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전력망이 굉장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전라도, 강원도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은 접속 용량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자, 좀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좀 쉽게 나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지역별 비중을 보면 이 전남이 20% 그리고 이제 전북이 15%, 경북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충남, 강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대부분 보면 전라도 지역. 전남 전국에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 거의 몰려 있다 보시면 되겠죠. 지역별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국내 변전소 분포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경기하고 서울, 부산, 대구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 신재생 관련된 지역별 비중이 전남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원도에 치우쳐 있는데 이 변전소 분포는 오히려 이제 경기하고 대구, 부산, 경상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미스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은 기본적으로 좀 미스매치되는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로운 어떤 뭐 변압기라든지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미국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가 오른쪽 동부 지역이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장거리 송배전 투자도 또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다음 표를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역시 SK증권 리포트에서 나온 표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윈드, 그다음에 솔라 이게 된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서쪽 지역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보시면은. 근데 이제 오른쪽이 동부가 아무래도 이제 뭐 약간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많은데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거리 수요가 생기면서 추가적인 어떤 전력 관련된 송배전 관련된 투자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이제 이 표로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어떤 표냐면 연간 설치된 대형 변압기 추이인데요. 이게 보면 그 과거에 그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70년대 중반 정도까지 굉장히 변압기가 많이 이제 이렇게 집중이 됐죠. 그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됐는데 중간에 보세요. 거의 투자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 투자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수명이 25년 이상 노후된 변압기나 손전선 비중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후기기 교체 수요가 이제 발생하는 사이클로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과거 변압기 해외 뭐 수출은 미국의 중동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또 베트남 전력 수요도 증가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이 베트남의 수출 비중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송배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업사이클로 이제 좀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SK증권의 리포트를 60페이지 넘는 이제 그런 리포트를 냈는데 네. 일단 뭐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역시 이제 사이클과 관련된 그 매출의 폭발은 미국 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베트남 쪽이 좀 살아나는 라이징 국가이긴 하지만 네. 미국 쪽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게 분명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현지의 공장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이 사이클에 굉장히 수혜를 가장 받을 종목으로 집중하면서 미국 쪽에 현지 공장이 있다는 것도 이제 뭐 이렇게 도표를 또 그려놨는데 그건 안 가져왔지만 어쨌든 현대일렉트릭과 현숙중공업이
기업이 이번 전력기기 상승 사이클의 네네.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네. 한국 변압기 수출 금액 추이를 보시더라도 2020년 접어들면서 이제 위로 이제 살짝 고개 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이제 시작의 초입일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이런 사이클이 맞다면 이제 시작하는 초입 단계로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2010년쯤에 이렇게 쭉 올라왔었다가 다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변압기는 사실 우리가 주식하시면서 아마 관심 가졌던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보셨던 그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네.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한번 집 나간 영업이익률은 잘 안 들어온다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마진이 한번 망가지면은 이거를 정상화한다라는 거는 망가진 과정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경쟁자가 많이 들어왔거나. 그렇죠. 저 아까도 보셨던 그런 멕시코에 대한 등장이 과연 극복하고 나서 우리가 뭔가 그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선시킬 수 있는지는 조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료를 한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오늘은 그 변압기 관련된 뭐 업종 기업들이 이제 조금 더 관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사료 여기가 좀 뜨는데. 네, 맞습니다. 뭐 그거는 다른 이슈는 아니고요. 네. 좀 전에 뭐 저희 방송 전에 아마 그 이슈 전쟁 관련된 이슈를 아까 좀 전에 네네네. 저희 방송 직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역시나 이제 러시아가 미국과 맺은 핵 군축 조약을 중단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게 이제 약간 전쟁 장기화 또는 약간 또 과격화 격화될 수 있다는 뭐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곡물값 상승이 다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한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뇌피셜적인 뭐 매매일 수도 있는데 네.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예,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2월 21일 기준 곡물 가격 현황인데요. 이게 이지스 리서치 쪽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겁니다. 네. 근데 오른쪽에 제가 빨갛게 네모난 부분들이 보이는 쪽을 좀 보시면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제목 같은 목재 같은 경우는 뭐죠? 이게 보면 거의 한 70% 가까이 빠졌고요. 귀리도 뭐 이렇게 귀리도 47%, 면도 33.7%, 이 뭐 어쨌든 팜유도 28%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 사실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고 많이 올랐다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있던 러시아의 이런 뭐 어떤 조치가 약간 그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다시 좀 재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바로 이 앞전 방송을 들어보시면 그 이제 나오신 분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에 뭐 선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내년 선거까지는 좀 전쟁을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좀 전에 설명을 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요. 네. 아무튼 당장 뭐 이렇게 종전에 대한 이슈가 뭐 재건 이슈는 계속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뭐 핵무기 관련된 이 부분에 발언들이 나오면서 좀 이제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이제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이게 이제 참여 중단을 선언한 건데 이게 이제 뭐 완전히 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끝내고 이제 핵무기 쓰겠다 이건 아니겠지만은 다소 좀 위협을 이제 미국 쪽에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 동맹국인 벨라루스 대통령도 이 자원자들로부터 구성될 최대 15만 규모의 지역 민방위군 창설을 지시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약간 정쟁 확산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어떤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 쪽에 약간의 이런 또 조치 사항이라든지 벨라루스 쪽의 움직임들이 약간 또 정쟁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하고 좀 더 길게 끌기 위한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우려를 하다 보니까 수출과 관련된 곡물에서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외에도 이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약간 주목을 받았던 내용은 뭐냐면 곡물 터미널이 설비 피해 없이 부분 가동을 통해서 해외 식량 사업의 명맥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대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식량은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에너지, 리튬 등과 함께 포스코 그룹의 7대 전략 사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곡물 터미널이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내의 투자 자산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래서 오늘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터미널 법인이 2022년 취급한 물동량은 31만 톤으로 알려져 있고 2021년 76만 톤 대비 절반 이상 감소는 했지만 아무튼 국내 기업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내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유일하게 부각됐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았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곡물이나 농업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의 마음들이 많이 좀 상했습니다. 네. 두 분은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화들이 좀 나 있는데 당연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뭐 2% 정도 빠지고 그러면 네.
하여튼 여러분이 뭐 필요하신 내용들,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찾아서 좋은 게스트분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사료 쪽이 조금 오늘 돋보였고요. 그리고 엔터주가 일부 또 올랐습니까? 네, 오늘 하이브하고 JYP가 이 와중에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하나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4분기 실적은 뭐 매출액이 5,353억, 영업이익이 517억으로 아마 조금 뭐 30% 정도 뭐 전년 대비 좀 빠지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는 부합을 한다라고 인쇄를 했고요. 인센티브라든지 영업의 비용 합산 1,200억이 반영되면서 이익이 다소 부진했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부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버스의 MAU 그러니까 뭐 일간 동접자 뭐 활성화 수죠. 이 부분들이 840만 명까지 올라오면서 전분기 대비 21%나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위버스 쪽에 보인다고 했고 2분기부터 이제 바이펜스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재화인 젤리가 도입됐고 3분기 이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가 출시 계획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증권 관련된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그 위버스 MAU 추이인데요. 이게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오죠. 2020년 1분기에는 240만에서 지금 840만까지 올라오니까 엄청나게 활성자 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위버스의 그 ARPPU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결제 유저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제일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최근이죠. 막대 그래프 중에. 이게 굉장히 직전 2개년도에 비해서 분기 단위를 봤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제한 사람의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이니까 결제 금액 자체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이 10,000원을 썼다 그러면 분기 단위로 연 단위로 봤을 땐 최근에 뭐 11,000원, 12,000원 이렇게 더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제하고 있는 유저 1인당 결제 평균 금액이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하는 사람이 사실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또 결제한 사람의 평균 결제 대금 자체도 늘고 있는 거죠. 그 금액이. 근데 MAU가 늘어나는 거 보면 위버스 MAU가 늘어나는 거 보면 당연히 결제하는 사람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그리고 있겠죠. 한 사람당 결제하는 사람들이 직접 또 쓰는 돈도 평균 금액도 늘어나고 있고. 예. 이건 좋은 시그널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좋은 환경이다 보는 것 같고요. 근데 뉴진스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최근 앨범이나 데뷔 앨범 판매량이 모두 100만 장을 넘어섰는데 사실은 뉴진스가 미국 진출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빌보드 핫백의 순위 뭐 3, 4주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뭐 미국을 만약에 정말 진출을 한다면은 뭐 성과가 상당히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음 표를 좀 띄워주시면 하이브에 대한 아티스트 활동 라인업 예상인데요. 지금 뭐 위에 쪽은 뭐 이미 나와 있는 그룹이고 하반기 보면은 뭐 상반기에 뭐 KOZ 남자 그룹이라든지 하반기에는 플레디스 남자 그룹 그리고 4분기 말에 이제 뭐 미국에서 뭐 걸그룹이 또 이제 데뷔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뭐 라인업들이 또 준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본업의 모멘텀도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의 마지막의 결론은 최근에 뭐 주가 조정이 좀 있었지만은 이와 무관하게 본업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면 BTS 완전체 활동이 기대되는 25년 기준으로 본다면 14조 원 내외의 기업 가치를 예상한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나왔겠죠. 거기에 따라서 뭐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는 오늘 이제 SM 지분 14.8% 취득하면서 일대 주주 증격을 기존의 예상보다 좀 빠르게 취득을 마무리한 걸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트와이스가 일본 투어를 돕니까? 네, 지금 이게 JYP 쪽 이야기인데요.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트와이스 5번째 월드 투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일정상으로 쭉 나오는데요. 이 트와이스로 봐서는 자체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를 하는 것 같고요. 미국과 일본 6회 스타디움 공연까지 포함해서인데 지금 이제 미니 앨범인 레드 투 비 이 관련된 3월 10일 발매 예정이고 5번째 월드 투어가 개최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호주, 일본, 북미 14개 도시에서 17회 단독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고 트와이스가?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트와이스가 미국 이런 데서도 인기가 또 많으시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호주, 일본, 북미 뭐 이렇게 14개 도시니까 상당히 이제 크게 단독 그래요? 콘서트를 하는 거고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 쪽에서는 약간의 중급인 스타디움에서 이제 그 큰 스타디움으로 옮겨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돔급에서 스타디움급으로 특대급으로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뭐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이 스타디움이 LA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BTS가 공연했던 7만석 규모의 그 스타디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이제 공연장인데 이걸 쓰겠다. 근데 뭐 만석이 만약에 나온다면 트와이스가 네네.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오. 그리고 이제 지역도 확장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오세아니아 쪽에 호주 쪽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일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JYP가 어느 정도 이게 트와이스도 좀 약간 상대적으로 오래된 걸그룹이지만 그때까지 팬덤이 있고 월드 투어에 관련된 자신감을 비쳤다는 점에서 오늘도 주가가 이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올라왔고 거의 뭐 신고가 수준으로 굉장히 뭔가 주가 흐름의 장이 정석 같은 느낌으로 주가가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크게 흔들림 없이 최근에 뭐 SM이나 하이브 관련된 이슈들이 막 이렇게 노이즈가 있었지만 네. JYP는 그와 상관없이 그냥 따박따박 주가가 올라가면서 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특이하게 보였던 부분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을 아직 안 가고 있잖아요. 국내 기획사들이 뭐 중국에 오프라인 공연을 안 하고 있는데 열린다면 또 이제 기회가 되겠죠. 뭐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가능성이 있다 보고 중국 내에도 중국 그 어떤 뭐 가수들이나 이쪽에 오프라인 공연이 이번에 이제 개방이 됐다, 뭐 허용이 됐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가수들은 그래서 이제 그게 해외 쪽 가수들에게 열리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국 내에서도 일단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중국에서 한류 컨텐츠 허감도에 대한 뭐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이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사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뭐 한한령 제재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중국 내에서 한류 컨텐츠에 대한 호감도는 훨씬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중국 내 차트, 그러니까 음원 차트 같은 쪽도 거의 한국 그 노래들이 새로운 신곡들이 거의 다 탑에 거의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중국 내에서는 컨텐츠에 대한 호감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는 아마 중국 시장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열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폭발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엔터는 혹시 우리 센터장님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세요. 이제는 산업으로서 봐야 되는 분야라고 보고요. 저희도 네네. 엔터 담당 애널리스트가 얼마 전에 그 4세대 아이돌과 관련된 자료를 리포트를 분석을 해서 해줬구나. 저도 이제 요즘 아이돌 그룹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자료를 통해서 조금 보고 그냥 이름 정도를 익혀둔 정도인데 어쨌든 산업과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때 이런 연예 그 문화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당연한 수순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네네네. 특히 광고 시장을 보게 되면 이런 그 광고주들에 대한 성향과 이런 것들이 바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불황이 오게 되면은 이런 스타급 연예인들을 아무래도 잘 안 쓰겠죠. 불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뭔가 물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그 연예인들과 문화 콘텐츠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모습들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지난 몇 년 사이를 보면은 중국에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제재를 받는 분위기였잖아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인 연예인들. 중국인 연예인들. 예, 보면은 뭐 비리라든지 아니면 부정 축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연루가 되어서 판빙빙 뭐 이런 뭐 거. 그렇죠. 네. 그런데 그만큼 이제 사회 분위기가 되게 다운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조금 변화가 생기는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뭔가 산업이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풋을 넣으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아웃풋이 이제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렇죠. 이제 있어야 뭐 되는 건데.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는 거니까 예전처럼 연예인 한두 명의 소속사가 뭐 가치가 떼돈 왔다 벌고 갔다 막 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런 일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로는 자율주행 로봇 뭐 이쪽입니까 또? 네, 뭐 오늘은 대부분 섹터들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요. 네네. 약간 테마성 움직임의 종목들이 그 강했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이소위 쪽에서 회의를 열어서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입법과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자율주행 로봇이 실제로 배달하는 일도 실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길이 멀긴 합니다만 그래서 당초 도로도 검토됐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도 통행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도로도 검토가 됐지만 자율주행 로봇의 속도와 안전을 감안할 때 보도가 좀 더 적합하다 판단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전해졌는데
있는데 다음 뭐 이렇게 그 스텝은 아마 행안위 전체 회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향후에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칠 필요가 있고 아직 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같은 주가의 흐름은 아마 이러한 일정 매매 움직임이 좀 있었지 않나라는 점에서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것 말고도 제가 아까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이슈 말고도 지능형 로봇 개정안도 발의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운행 안전 인증이라든지 보험제도 신설 등에 관련된 아마 개정안이 발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능형 로봇 관련된 또 이슈가 또 뉴스로 나온다면 아마 테마성의 움직임이 또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이다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뭐 테마 섹터 네, 어디로 그렇죠. 갈까요? 네. 역시 뭐 이것도 리튬 관련인데요. 예, 근데 이게 이 민간 관련된 주도의 리튬 관련 소식이 아니고요.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관련해서 이게 MSP라고 불리는데 네. 해외 강산 사업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정해지는데요. 그동안 기업이 이제 자체적으로 핵심 광물을 조달한 거는 달리 지금 이번에는 국가 간 협력체를 이용해서 핵심 광물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계기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뭐 과도하게 높은 중국 원유를 당장에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IRA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SK온, 포스코 홀딩스 등 국내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제 MSP가 그러니까 MSP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호주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시범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인 히토류, 니켈, 리튬 등의 관산 사업에 참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게 각자가 아니라 이게 어떤 정부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협력체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야기가 이제 되면서 관련 쪽도 올랐는데 근데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실 뭐 멕시코도 최근에 리튬 광산을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되게 이제 자원의 무기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네. 정부 간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된다면 다소 좀 우려가 약간 좀 사그러들 수 있는 이런 뭐 모멘텀도 될 수 있다 볼 수는 네.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삼프로 TV 저녁 시간을 빼놓지 않고 이제 보신다는 분을 이제 만났어요. 아, 네네. 그래서 뭐 주식 투자 많이 하시냐고 그랬더니 주식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그냥 뉴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가고 또 어떤 기업들이 또 어떤 정책에서 어떤 뭐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게 세상 바뀌는 거를 가장 제대로 알려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무슨 뉴스나 포털 이런 거 보면 맨 뭐 정치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보다 오히려 이게 더 제대로 세상을 아는 것 같아서 아우 박근영 부장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들었습니다. 네, 뭐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하는 것들이 그런 것에 약간 우리가 의의를 가지고 네, 뭐 네. 좀 어쨌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우리 그렇게 봐주시면. 고생들 사실 투자라는 네. 것도 이렇게 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 속에 네.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부장님이 말씀을 주시면 어떤 거는 메모를 해놨다가 네네네. 자료로 바꾸려고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듣다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유, 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볼까요? 예, 역시 뭐 이번 이야기도 이제 뭐 약간 테마성 내용인데요. 그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도심 뭐 이렇게 결국은 이제 실증 사업에 관련해서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참여 기업들과 뭐 실증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기업이 이제 모두 46개 기업이 KUAM 그랜드 챌린지에 나서면서 세부적으로 대한항공,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컨소시엄, 그리고 현대차 KT 컨소시엄, SKT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컨소시엄, 그리고 롯데 민트에어 컨소시엄 뭐 등등 운항 실증을 이제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여건에 맞는 UAM 운용 기준 마련과 상용화를 촉진하면서 뭐 기술이나 성능, 운영 체계 등등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알려져 있고요. 국토부가 주관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되면서 정부가 25년에 UAM 상용 서비스를 도입하고 30년부터 상용화에 나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말처럼 될까에 대한 뭐 의문도 사실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바꿔야 될 법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날아다니는 뭔가가 막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 가지 뭐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좀 건드려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뭐 25년까지 서비스 도입하고 30년에 정말 상용화된다. 이게 과연 이제 이
시기대로 될까? 이 부분은 아직도 좀 퀘스천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아무튼 좀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좀 뭔가 진행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일단 종목들은 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아까 자율주행 이슈도 그랬고 지금 이제 UAM 관련된 것도 보면 정부하고 자꾸 정부나 법안과 관련돼서 연계돼 갖고 자꾸 이 테마주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약간 조금 지금의 그런 시기인 것 같거든요. 아, 연초고. 연초인 부분들도 있고 네. 또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5월 정도가 현 정부가 탄생한 지 1년 되는 시간이잖아요. 어째 정부에 힘이 좀 있을 때고. 우선은 이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인 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책 위반자들 입장으로는 뭔가 이게 좀 의욕적으로 보여줘야 의욕적이기도 하고 조바심이 내는 거죠. 아.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들이 어디까지 진행된지 모르니까.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변에다 흘리다 보면 자꾸 테마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테마주라는 특성을 투자자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뭐 3년 후에 상용화된다, 30년 후에 2030년에 상용화된다는 말은 믿고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이 그런 분위기인 때다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만 수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탈까도 의문이에요.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아, UAM 같은 경우에. 네. 저는 타라고 해도 안 탈 것 같은데요. 좀 겁나서 저도 안 탈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혹시 뭐 나 혼자 네. 탔다가 떨어지고 이럴까봐. 그럴 수도 있고 뭐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한강에 수상 택시 같은 것도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네. 잘 안 됐잖아요. 네. 개념은 괜찮았지만 근데 이제 UAM도 타라 그러면 떨어질 것 같아서.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20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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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수상택시 나올 때 그때 홍보가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소유가 정말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그 UAM 어디 내릴 때는 어디서 내리나? 정류장 어디 생기겠죠? 예전에 뭐 얘기가 많았을 때는 장난 아니었어요. 모든 지금 이제 도심에 있는 건물 옥상? 건물 옥상을 네. 이걸 전부 다 이제 UAM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라는 아. 거죠. 하나의 거점 지역부터 네.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좀 뜬구름 잡는 얘기 듣는 것도 같고 봉이김 살다 같기도 하고 좀 네. 개념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실제 몇 대나 날아다니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추락 대비해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락하게 되면 에어백이 360도에서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네네네네네. 풍선 안에 이렇게 갇힌 것처럼 네. 그런 것도 참 장치 본 것 같습니다. 뭐 안전 문제는 가장 기본일 테니까 어떻게 하겠죠. 네. 네. 그러나 또 날아다니는 거는 워낙 또 위험하긴 할 텐데. 그럼요. 자, 그리고 뭐 오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떨어진 게 대부분일 테니까. 네, 맞습니다. 2차 전지도 많이 떨어졌죠. 예, 뭐 약간의 뭐 2차 전지가 사실은 시장을 지탱해 준 가장 그래도 안 빠지게 만든 그리고 이제 오전까지는 잘 버텼어요. 그렇죠. 또. 일부 종목은 또 플러스가 나기도 했고 네. 에코프로 BM인가요? 한 종목은 또 플러스가 네네. 예, 종가가 플러스로 끝난 종목도 있긴 합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까? 에코프로 BM이 아마 그 플러스로 끝났던 네.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빠진 종목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코스피가 빠지더라도 그래도 코스닥이 플러스권으로 유지하면서 종가를 끝낸 것도 2차 전지 쪽의 섹터의 힘이었거든. 특히나 이제 소재주들 관련 주식들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좀 아쉽게도 좀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또 증가하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약간의 뭐 분위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테슬라의 2월 13일에서 19일 한 주 동안의 중국 판매가 5,913대로 알려지면서 전주에 6,963대 그리고 지지난주에 8,643대에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표를 좀 가져와 보시면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간 동안에 중국 내 테슬라 판매량인데요. 이 네. 보시면 가격이나 효과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BYD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지금 같은 기간 동안 37,026대를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18% 판매가 증가되니까 BYD가 증가한 거 보면 이게 테슬라가 조금 이제 좀 밀리는 못하고 거다. 있다,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다 같이 주는 게 아니라. 네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예. 지금 4등이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2월 13일에서 19일 한 주 한 동안만 주 동안만 보면 4위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야, 근데 1위랑 차이가 엄청나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이 죽어서는 아니고 테슬라가 좀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영향을 이제 국내에도 조금은 센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802만 대로 침투율이 9.9% 그리고 성장률은 전년비 68%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중국 시장은 507만 대로 전체 63.3%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글로벌리 이제 10% 정도 침투율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북미 시장
미국 시장하고 유럽은 아직은 성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시장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잘 하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매파적 기조에 대한 경계감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채금리가 뭐 급등을 날에 이제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약세도 두드러졌고 테슬라도 전날 뭐 5% 이상, 리비안도 마찬가지고요. 리스드 그룹도 거의 9% 이상 급락하면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일부 좀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제가 2차 전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되게 아직도 더 많이 오를 갭이 있다라고 어제 분석 자료가 나왔다 제가 소개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동박이 제일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두 번째로 뭐 양극재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승폭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하나투자증권에서 내긴 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은 조금 보수적인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하우스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약간의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면서 리스크가 커진 점을 감안할 때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대한 보수적인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분석 자료를 오늘 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좋긴 했지만 업황이 좀 불안해졌다는 여러 가지 뭐 환경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투자자들의 수급만으로 주가 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분석을 했고요. 펀더멘탈 변화가 녹록지 않고 주가 강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에만 의존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한 것은 다소 좀 유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한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 삼성증권 오늘 이야기한 거는 지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한국 2차 전지 밸류 체인 주가가 외국인 순매수 추인데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2022년 연말에 보면은 역시 왼쪽에 녹색으로 이제 동그라미 쳐진 부분도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꽤 많이 좋았고요. 밸류 체인들이. 그 다음에 최근에도 보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부분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때 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성증권의 이제 논리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오른쪽 끝머리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지금 전환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시기에는 누구죠? 개인들이 이제 이 수급으로 들어왔다는 받아놨다.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그걸 보입니다. 자, 다음 표를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그 2023년 들어서 1월 달 보면은 1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외국인들이 1조 이상 샀죠. 그리고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만 보더라도 1조 4천억을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3,294억 정도 순매도로 외국인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보면 주가는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기관도 많이 안 사줬잖아요. 768억밖에 안 사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시기에 들어온 것들은 거의 개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을 이제 삼성증권은 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밸류체인 강세를 이끌어왔던 주 수급은 외국인인데 현재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전환을 했고 업황 경고 신호가 좀 더 커졌다. 그게 뭐냐면은 유럽의 1월 판매 5년 내에 처음으로 역성장 가능성을 보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리튬 가격이 14주간 33%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이 올라서 리튬 가격은 더 빠질 거다. 그러면 이제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되죠? 판가 정가가 되잖아요. 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소재 단에 이런 쪽이 정가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가격이 빠질 거다는 거죠. 그쪽도.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 별로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업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또 IRA로 인한 뭐 미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 제외 기대감이 소멸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포드하고 CATL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포드와 CATL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형식으로 결국 또 진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삼성증권에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의 환경은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고 또 주 수급으로 이야기했던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사다가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제 그렇게 최근에 받아내면서 주가 올랐는데 여기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삼성증권이 어떤 뷰로 오늘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모르죠. 뭐 내일 주가가 또 갑자기 또 급등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아직도 뭐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보고서 있는 반면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나온 보고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좀 유달리 많이 빠진 섹터가 있어요. 2차 전지에서 동박입니다. 동박? 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SKC 등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동박하는 회사들이 일진 머티리얼즈, SKC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자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게 LG화학이 결국은 동박 시장에 뛰어든다는 이슈가 나왔어요.
LG화학이.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SK 넥실리스가 이제 가장 뭐 동박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의 왓슨, 창춘의 대만, 그다음에 한국의 일진 머티리얼 등등 이제 이렇게 쭉 동박 시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LG화학이 일본 배터리 동박 제조업체인 니폰 덴카이를 인수를 추진한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다음 달 말까지 LG화학이 니폰 덴카이의 최대 주주인 텍스 테크놀로지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진다라고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네. 일부 약간 동박 사업 관련된 진출, LG화학의 진출이 다소 좀 국내 다른 동박 사업 업체들에게 약간의 좀 부정적인 뉴스로 작용한 것 같다고 제가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제 SKC나 LG 머티리얼즈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다르게 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오늘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그 좀 약간 특이하고 이게 보니까 이 4분기가 이제 영업 손실이 156억 정도 손실이 나왔는데 예상 영업 손실이 254억으로 이제 추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영업 손실이 좀 작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의 고온 현상이라든지 이런 천연가스나 전력 가격 하향 안정화 추세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전지박 사업의 전력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좀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존에 수익성이 높았던 동박 부분이 올해 2분기부터 흑자 전환 그리고 전지박은 4분기부터 손익분기점 수준의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24년부터 헝가리 쪽에 23,000톤 그리고 24년 하반기 캐나다에 17,000톤 정도 규모의 공장 가동 때문에 네. 전지박 외형 확대가 본격화될 거다 전망 자료가 나오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오히려 한 3-4% 정도 종가 무릎이 플러스로 끝나면서 약간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 보시다가요 아마 화면 왼쪽 아래 보시면 그 엄지 손가락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엄지 손가락을 구경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씩 누르시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네, 좋아요가 제가 볼 때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이 자료 내용, 이 설명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 섹터 더 볼까요? 네, 마지막 뭐 준비한 자료인데요. SBS입니다. SBS요? 예, 이 온라인 이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월요일 날도 한번 뭐 전해주셨었죠? 움직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네네. 사실은 뭐 SM처럼 주가가 또 이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사실 기대감이 좀 많았던 주변에 물어보면 SBS가 이제 SM 이후에 아마 다시 SM과 같은 모습으로 SBS가 좀 부각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만나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SBS가 급락을 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 급등을 하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온라인 쪽에서 이제 주주 공개 관련된 공개 주주 캠페인 진행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사긴 샀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아무튼 공개 주주 캠페인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샀지만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실 조금 이제 그 약간 공개 주주 캠페인을 해야만이 좀 약간 주가도 경영진도 약간 이렇게 긴장도 하고 뭔가 대책도 나오고 이러면서 주가 움직임이 된다고 네. 시장에서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진행할 계획이 없다라고 그래 버리니까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가 오히려 이제 급락을 오늘 좀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대신증권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코멘트를 냈는데요. 온라인은 운용 중인 펀드를 통해서 이제 일부 지분을 투자 중이라고 공개를 했는데 우호적으로 일단 뭐 경영진에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바는 있지만 SM 및 은행 주주와는 달리 이번 정기 주주 총회와 관련된 공개 주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게 사실이고 SBS는 이제 방수법상 단일 주주 40% 미만 그리고 대기업 집단 10% 미만 그리고 외국인 0% 등 다양한 소유 규제와 정기적인 어떤 방송 사업자 재승인 심사 등의 규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관련된 요구는 쉽지 않은 구조로 판단한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에 따라 주주하는 강화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아까 말했던 뭐 다른 기업들 관련된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요구를 하기에는 좀 다른 성격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SBS의 OP 마진은 코로나 이전에는 뭐 적자 수준이고 뭐 옛날에 뭐 굉장히 많은 적자도 내긴 했었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840억 영업이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추정치가 1,200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70억 정도로 대신증권에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간 뭐 1,000억 전후의 어떤 대규모 영업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익 체력이 굉장히 좀 확보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흥행 여부, 그러니까 대작의 편성 제작이나 흥행 여부에 따라 이익 등락이 나올 텐데 주가 수준 상당히 싸죠. 지금 아마 추정되는 아마 PER 밸류에이션은 6배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이익에 대한 전망보다는 뭐 굉장히 보수적인 지상파 SBS가 다소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에도 컨텐츠를 공급하는 개방적인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공격적인 어떤 전략 때문에 아마 밸류에이션 부분은 조금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대신증권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네. 추후에 정말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디즈니 플러스도 OTT 많잖아요. 네. 우리 구독했어요. 했어요? 네. 디즈니 플러스? 참다가 네. 그뭐 저기 굴복당했습니다. 카지노 때문에 카지노도 그랬고 저는 사실 마블 영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마블은 하긴 또 참고 참다가 결국 그냥- 구독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한 달에 한 10,000원 9,900원. 네. 그래서 뭐 1년이면 더 할인이 더 들어간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렇게까지 지르기에는 아직은 좀 그래서 좀 한두 달 추이를 좀 보려고. 그렇습니까? 네. 그럼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게 넷플릭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까지입니다. 다른 건 아직 없으시고. 네네. 애플 TV나 이런 건 아직 안 하시고. 네, 거기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애플 TV도 이제 재밌는 게 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구독하고 나니까 조금 달라 보였던 부분이 네. 물론 안에 컨텐츠들이 재밌다도 있었지만 네. 이들 각자의 세계관이 조금 다르잖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중심으로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것과 OTT별로도 디즈니는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걸 아직까지 제대로 써먹질 않아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디즈니 주식을 잘 안 보다가 좀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든지 발을 담가야 음. 공부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맞아. 한번 네. 네. 그래서 피부과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프로님도 이제 둘 중에 하나 진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거요? 예, 넷플릭스라든지 뭐. 진출? 네네. 저희가 뭐 그렇게는 안 하죠. 네, 아니 뭐 저 넷플릭스에서 좋은 조건을 혹은 디즈니 네. 플러스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약간 소울리스 하신 느낌인데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네.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박근영 부장님 뭐 보세요? 저는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정리하시느라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아이고야. 밤늦게까지 또 시장도 봐야 되고 네. 콘텐츠도 봐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네. 김영렬 센터장님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을 더 안 자니까요. 제가 상대적으로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이렇게 또 치열한 신경전이 끝이 났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 네. 내일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내일은 기다리십니다. 네. 오늘은 좀 힘들었지만 네. 내일은 좀 상승하면서 좋아지기를. 좀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